나 진짜 잘하는 게 없나? 근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매일 쓰고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순간, 아니면 너 이거 진짜 잘한다고 칭찬 들었던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누가 뭐라고 했는지 떠올렸나요?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살면서 칭찬 한 번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좀 흐릿하죠. 자, 방금 그 몇 초 동안 잘하는 걸 겨우 떠올린 사람도 기억을 억지로 뒤지고 약간은 쥐어짜낸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예 하나도 안 떠올랐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살면서 들었던 핀잔이나 잔소리, 너 왜 이렇게 급하냐, 생각 좀 하고 움직여라,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생각이 많냐, 좀 움직여라, 이런 것처럼 살면서 들었던 잔소리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떤가요? 떠오르나요? 아마 이건 잘하는 것보다 약간은 쉽게 떠오를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얼굴까지 떠오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하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좀 심하면 10년 전에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어제처럼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말 하나 때문에 아직도 위축될 때가 있죠. 이게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칭찬이나 핀잔이나 둘 다 똑같이 나한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마 횟수로는 칭찬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칭찬은 흐릿하고 핀잔은 이렇게까지 선명할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강점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직 내 강점을 못 찾은 거구나. 언젠가 제대로 된 검사를 받거나 또 경험을 더 쌓다 보면 그때 딱 발견이 되겠지. 나도 모르는 대단한 재능이 내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제부터가 틀린 거죠. 강점은 못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미 매일 쓰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썼고 어제 회사에서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쉬우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강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막 숨어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아까 칭찬이 흐릿했던 것도 똑같아요. 강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죠. 이미 매일 쓰고 있는 걸 왜 나만 못 알아볼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장면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실제로 저희 직원 2명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명은 일단 저지르고 봐요. 회의에서 뭔가 정해지면 그날 바로 손이 나가요. 뭐 초안이든 기획안이든 일단 만들어 와요. 근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가끔 빠뜨리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좀 검토하고 하지. 자, 이런 직원이 한 명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정반대예요. 시작하기 전에 전체 큰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리스크를 쭉 따져보고 꼼꼼하게 설계를 마친 다음에 움직여요. 근데 이 친구는 가끔 너무 신중해서 느려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좀 움직여. 일단 해봐야 뭐라도 나오지.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 두 사람한테 자기 강점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럼 약점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의 0.5초 만에 나와요. 좀 전에 들었던 그 핀잔들을 그대로 읊어요. 한 명은 제가 좀 급해요. 또 한 명은 제가 좀 굼떠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걸 지켜보니까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 친구는 급한 게 아니에요. 실행력이 남다른 거죠. 남들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이미 시작해서 결과를 만들어 와요. 그 속도는 아무나 못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친구도 굼뜬 게 아니에요. 판을 읽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미리 걸러준 덕분에 큰 사고를 몇 번이나 피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자기 그 능력으로 안 쳐줘요. 진짜 안타깝지 않나요? 남이 지적한 약점 하나만 자기 정체성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남 눈엔 저렇게 선명한 강점이 정작 본인한테만 안 보일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강점은 나한텐 너무 쉽거든요. 내가 잘하는 건 힘을 안 들이고도 그냥 돼요. 남들은 끙끙대는 걸 나는 별 생각 없이 해치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는 힘이 안 드니까 나는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안 느끼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한 5분이면 편하게 말을 트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말 좀 한 건데? 근데 낯가림이 심한 사람, 그 옆에 세워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넘사벽인 능력이에요. 진땀을 빼면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숨 쉬는 걸 능력이라고 안 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강점이 딱 그래요. 나한테는 숨 쉬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특별한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쉬운 거거든요. 남들은 그거 하느라고 진땀을 빼요. 그러니까 강점은 나한테는 너무 쉽고 또 쉬우니까 능력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왜냐?
능력은 대단한 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점이 흐릿한 이유가 너무 쉬워서라면 약점이 선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정반대예요. 자, 약점은 나한테 계속 걸려요. 스트레스를 계속 주죠. 못하는 걸 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확 빠져버리죠. 긴장을 하고 또 신경 쓰이고 하나 하고 나면 진이 빠져버리죠. 뇌는 이런 걸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인식해요. 원래 사람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좋았던 일 100번보다 크게 대인 한 번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자, 축구만 봐도 수비를 100번 잘해도 한 골 먹으면 욕을 먹고 한 골 넣은 공격수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시간을 거슬러 원시시대로 가보면 열매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은 까맣게 잊었어도 뭐 뱀한테 물렸거나 뭐 호랑이, 사자한테 뜯길 뻔한 건 절대 안 잊어야 살아남잖아요. 뇌가 생존을 위해 이렇게 진화한 거죠. 약점이 딱 그 대상이에요. 못할 때마다 강하게 박히니까 잊고 싶어도 안 잊혀지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뇌만 그러면 다행인데 회사를 가도 또 학교를 가도 심지어 가족들도 잘하는 건 당연하게 넘어가고 못하는 건 콕 집어서 말하죠. 우리 성적표를 받아봐도 90점을 맞은 과목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50점을 맞은 게 있으면 거기부터 눈길이 가잖아요. 너 이것 좀 고쳐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은 내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계속 도드라져요. 뇌도 약점을 새기고 또 세상도 약점만 지적하고 아주 그냥 사방에서 약점만 들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어떨까요? 강점은 너무 쉬워서 안 보이고 약점은 계속 들춰져서 선명해진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는 당연히 약점만 잔뜩 남겠죠. 선명한 약점은 줄줄 나오는데 강점은 흐릿해서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봐 하는 그 느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능력이 안 보이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움의 역설이에요. 나한테 쉬운 것일수록 그게 내 강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정확히 그 쉬움 때문에 내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잘하는 걸 못 찾은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안 보인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거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쉽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거거든요. 자, 과연 얼마나 다른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부분. 우리가 잘한다를 되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힘 안 들이고 되는 지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뭔가 이뤄내고 성취하는 걸 좋아한다고 쳐도 어떤 사람은 안 끝난 일이 쌓여있는 걸 못 견뎌요.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어나갈 때 살아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좋은 걸 더 좋게 만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둘 다 성취를 좋아하는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자, 사람 만나는 것도 갈려요. 누구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날 때 충전이 돼요. 뭐 모임을 나가고 인맥 넓히는 게 막 즐거워요. 근데 또 누구는 그게 피곤하고 아는 사람 몇 명이랑 또 소수로 만날 때 힘이 나요. 친구가 20명 있는 것보다 진짜 친한 한두 명이 되게 편안한 사람인 거죠. 또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는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장을 볼 때 짜릿하고 누구는 여기저기 흩어진 걸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살아나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뿌듯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기 기준을 지켜냈을 때 만족해요. 자, 이런 게 여러분 몇 갈래나 될 것 같나요?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지점이 이렇게나 잘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에 내 거 하나는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나한테 너무 당연해서 그게 특별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런 줄 알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죠. 방금 쭉 듣는 중에도 나도 이런데 하고 걸린 게 있었나요? 딱 그거거든요. 나한테 너무 당연해서 남들한테는 없는 그게 우리 강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로 없어요. 방금 그거 쭉 들어도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잘하는 게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점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다들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대단히 잘하는 걸 찾아요. 정말 1등을 할 정도, 돈 받고 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강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쉽게, 조금 더 자주 하게 되는 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남들보다 고통을 조금 더 잘 참아낼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충분히 강점의 씨앗이 맞거든요. 남들은 미루는 걸 나는 그냥 하는 거. 남들은 어려워하는 걸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게 아직 안 다듬어져서 안 뾰족할 뿐이지 없는 게 아니죠.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나는 아직 세계 1등이 아니에요. 대략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정말 특출난 1등이 아니라 보편적인 재능과 강점이거든요. 이런 거는 누구나 100%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사실 약점과 강점은 따로가 아니에요. 둘은 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성질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해요. 아까 저희 직원 얘기를 했었죠. 한 명은 일단 움직여, 또 한 명은 움직이기 전에 생각해 이랬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일단 움직여 하는 그 친구한테 제이님 이제는 좀 신중해지세요, 급한 거 그것 좀 고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 보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수가 줄겠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급함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거기 딱 붙어있는 실행력까지 같이 눌려버리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치고 나가던 그 힘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매사에 한 번 더 재고 검토하고 또 망설이게 되겠죠. 실수는 줄었는데 친구가 제일 잘하던 게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안전해진 대신에 밋밋해져 버리는 거죠. 자, 반대도 똑같아요. 자, 신중한 그 친구한테 유수님 이제 생각 좀 그만하고 빨리 좀 움직이세요, 이러면 막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정작 그 친구의 진짜 무기였던 판을 꼼꼼히 읽는 힘을 잃어버려요. 실수를 막아주던 사람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지점이에요. 자, 회사의 리더나 팀장님들은 진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약점만 쏙 빼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약점 부분만 딱 도려내려고 칼을 대면 거기 붙어있는 강점이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 왜겠어요? 약점이랑 강점은 원래부터 따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둘은 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성질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급한 거랑 실행력, 이건 다른 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죠. 그게 잘 맞는 자리에 놓이면 실행력이라고 불리고 안 맞는 자리에 놓이면 성급함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성질이 놓인 자리가 바뀐 것뿐이죠. 신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는 그 성질이 전략을 짜는 자리에선 최고의 무기가 되고 1초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선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이 되는 거죠. 성질은 똑같은데 자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은요, 사실 내 강점이 잘못된 자리에 놓였을 때 생기는 그림자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지는 거지 그림자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점을 죽이지 않고서는 약점도 못 없애요. 둘이 한 몸이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질문 자체가 좀 통째로 바뀌어버리죠. 대체 이 약점을 어떻게 고치지가 아니라 이 성질이 강점으로 빛나는 자리가 어디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칠 대상이 아니라 옮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직원한테 고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자리를 바꿔줬죠. 급한 친구한테는 빠르게 쳐내야 하는 일을 몰아줬어요. 후반에 치고 나가야 하는 신규 프로젝트 일단 만들어 놓고 고쳐 나가는 일들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급함이 엄청난 실행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속도로 결과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신중한 친구한테는 리스크를 관리하게 했어요. 미리 걸러야 하는 중요한 일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남들이 못 보는 걸 잡아내요. 그 친구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사고가 안 생겨요. 묘한 안심이 되죠. 기다려주기만 하면 확실하게 끝낸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둘을 같은 팀으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스스로의 약점만 보던 때에서 서로의 강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저 사람은 너무 행동이 굼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나한테 없는 꼼꼼함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중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걸 나한테는 없는 실행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동반한 상태로 팀이 되니까 서로의 약점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급한 친구가 놓친 걸 신중한 친구가 잡아주고 신중한 친구가 늦어지면 급한 친구가 끌고 가요. 아무도 자기 약점을 안 고쳤는데 팀 전체로 보면 약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각자가 자기 약점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려고 낑낑댈 때는 둘 다 힘들기만 하거든요. 근데 각자 강점에만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게 했더니 그제서야 진짜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점 기반 조짐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걸 그러면 다시 개인의 얘기로 넘어와 보면 내 강점하고 약점을 어떻게 짝지어서 찾느냐.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 약점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봤죠? 약점은 되게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약점을 먼저 잡고 그게 어떤 성질에서 나왔는지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너무 우유부단해. 이게 내 약점이라고 쳐봐요. 그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유부단함은 어떤 성질에서 나올까? 여러 경우를 다 따지고 또 신중하게 보는 성질인가? 만약 그러면 그 성질이 잘 맞는 자리에선 뭐가 될까요? 리스크를 미리 걸러내는 힘이 되겠죠. 자, 약점 하나에서 강점 하나가 딸려 나왔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뭔가 참을성이 없어. 만약 이게 나의 약점이라면 어떨까요?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자리에선 추진력이 되겠죠. 또 나는 뭔가 정이 없어 보인대. 이게 만약에 약점이라면 감정에 안이 눌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성질인 거고 그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선 무기가 되겠죠. 이렇게 내 약점 3개만 뒤집어 보면 내 강점 3개가 자동으로 딸려 나와요. 아까는 강점 대보라고 하면 막혔잖아요. 근데 약점은 술술 나오니까 그걸 입구로 써보는 거예요. 약점이라는 비교적 선명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숨은 강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왜 사람마다 강점이 이렇게 다를까? 왜 누구는 실행이 쉽고 왜 누구는 신중함이 쉬울까요? 그냥 타고나는 거라서?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채우는 쪽으로 평생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걸 결핍을 메우려는 힘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집안이 계속 불안정해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불안이 지긋지긋해서 뭘 하든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점검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걸 이 사람은 매번 짚고 넘어가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남들이 못 따라오는 실력이 돼요. 리스크를 읽는 눈이 되죠. 시작은 결핍이었는데 큰 강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결핍을 느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은 힘을 쏟아온 그 자리인 거죠. 그렇게 힘을 제일 많이 쏟은 자리에서 강점이 자라나는 거예요. 결핍이 곧 재능의 씨앗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벌 강점교육기관 갤럽에서 이 강점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를 재능에 시간을 곱하면 그게 강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시간이 뭐예요? 얼마나 반복했냐를 말하죠. 근데 그 반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내 결핍과 욕구에서 오겠죠.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구독 누르기. 장난이고요. 자, 이것만 딱 한번 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핀잔, 그거 하나만 딱 떠올려보세요. 넌 좀 이래 라고 남들이 자꾸 지적하던 거요. 그걸 종이에든 메모장이든 딱 한 줄 써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성질이 강점이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 넌 너무 예민해. 이건 남들이 못 느끼는 걸 잡아내는 자리에선 무기가 되겠죠. 너 너무 고집이 세. 이건 아무도 안 흔들려야 하는 자리에선 신념이 되고요. 딱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서 같이 적어보세요. 이걸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근데 이렇게 강점을 찾았다고 쳐봐요.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찾은 강점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씨앗을 찾았으면 이제 물을 주고 키워야겠죠. 근데 강점을 키우는 법은 약점을 고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약점은 억지로 시간을 갈아 넣어야 겨우 올라가잖아요. 근데 강점은 이미 나한테 쉬우니까 자주 쓰기만 해도 저절로 자라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까 말했죠. 강점은 재능의 시간을 곱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사람들 방향 잡아주는 게 강점이다 싶어요. 그러면 그걸 우연히 하지 말고 일부러 찾아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 회의에서 막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고 나서 보는 거죠. 또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구조를 잡아주고 내 강점을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점도 처음에는 그냥 별로 안 어려운 거?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의식적으로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절대 남들이 못 따라오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약점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구조인데 강점은 할수록 에너지가 차거든요. 잘하는 걸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능이나 잘하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씨앗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을 찾았으면 그걸 쓸 자리부터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피하지 말고 찾아 나서야 돼요. 나한텐 쉬운 거니까 남들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빨리 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자리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저희 직원들 얘기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안 고쳤는데 자리만 바꿨더니 강점이 살아났잖아요.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강점은 그냥 아무 때서나 발휘되지 않거든요. 그 성질이 필요한 자리에 가야지 발휘가 돼요.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앉아서 검토만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강점은 그냥 답답함이 될 뿐이에요. 또 반대로 신중함이 강점인데 매 순간 즉흥적으로 쳐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그냥 굼뜬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점을 키우는 진짜 방법은 강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강점이 발휘될 자리로 나를 옮기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적인 생각도 고려를 해야겠지만요. 적어도 무엇을 타협하고 무엇을 타협하지 않을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안에서 부서를 바꿔도 되고 또 맡고 있는 일의 종류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하는 일을 바꿔도 돼요. 기준만 확실하다면요. 자리가 바뀌면 평가도 통째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 지적을 받았던 게 오늘부터 인정받는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강점을 키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그 강점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뾰족하게 만든다. 둘, 그 강점이 무기가 되는 자리로 옮긴다.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없던 강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강점이 폭발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게 뭐가 되겠냐. 아무리 내가 바뀌려고 해도 주변에서 또 약점만 트집 잡는다. 그쵸?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약점은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 그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약점이 마이너스 10짜리라서
어떤 일에 큰 사고를 낸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목표를 좀 착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이걸 플러스 100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을 딱 플러스 1까지만, 딱 사고가 안 날 정도로만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 힘을 거기다가만 다 쏟아부어버리면 정작 강점을 키울 힘이 하나도 안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약점에는 딱 1만큼만, 사고만 안 나게 막아두는 정도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은 99는 전부 강점에 쏟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남들이 도저히 못 따라올 만큼 뾰족하게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약점하고 강점을 같이 다루는 진짜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서 내 강점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애매한 재능을 독보적인 나의 재능으로 바꾸는 방법,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애매한 재능이 진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애매해서 그렇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야. 아예 못했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이게 애매하게 잘하니까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걸로 뭘 해보겠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누가 뭐 잘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저는 뭐 딱히 잘하는 거 없어요, 이러는 거죠. 이렇게 애매한 재능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량이 모자라서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을 하나씩 따로 놓고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가진 재능은 애매할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뭐 하나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그 하나랑 상위 1%랑 비교를 막 하기 시작해요. 나 그래도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나는 또 사람 얘기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재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걸 업으로 상담만 막 몇십 년 한 사람이 또 넘쳐나죠. 그리고 난 내 책상 정리 정도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막 정리정돈으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골라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코칭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도 이거예요. 이거 잘하긴 하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게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죠. 하나만 따로 놓고 보면 남들도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재능을 진짜 내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크게 이걸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특히 이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 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애매한 재능을 일단 모아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낫다 싶은 거를 어떻게든 생각해보세요.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뭐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하는 거, 뭐든 좋아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한 상위 25% 정도는 되겠다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얘네들보다 이건 좀 제일 낫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최소 3개 정도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상위 25% 정도 되는 거 하나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딱 애매한 재능인 거죠. 이걸로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도 이걸로 먹고 살기는 어려워,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2개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산수만 해봐도 상위 25%짜리가 2개면 계산이 달라지죠. 4명 중에 1명이 25%니까 거기다가 또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4 곱하기 4, 16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3개 합치면 또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64명 중에 1명이 되죠. 여러분 살면서 64명과 겨뤄본 적이 많이 있었나요? 뭐 학교 전교생, 우리 회사 전체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평가받고 살아가는 조직은 생각보다 작잖아요. 뭐 학교라면 우리 반, 회사라면 우리 팀, 우리 파트. 그래서 이렇게 64명 중에 1명일 수 있는 사람만 되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꽤 독보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애매한 거랑 애매한 게 3개 모인 거는 아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애매한 하나만 봐서 그렇거든요. 뭐 근데 이렇게 진짜 애매한 거 3개 모이면 뭐 64명 중에 1등이냐? 물론 사람들 능력이란 게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글 좀 잘 쓰는 사람? 이러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글 잘 쓰는 사람 중에도 광고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요 확 줄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글도 좀 쓰고 광고도 어느 정도 잘하면서 웃기고 재밌는 사람, 이러면 더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가 겹칠 때마다 사람이 확 줄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거랑 3개의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는 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상위 1%는 규격 외적인 재능이에요. 시간도 거기에 엄청나게 쏟아야 하고요. 100명 중에 1명이 되겠다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상위 25%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내세워봐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독보적인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재능이거든요.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새로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걸 같이 겹쳐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댓글창을 열고 잘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데 남들보단 좀 낫다 싶은 거, 이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그런 거 없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 댓글을 다 적었으면 살짝 위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하이 버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3개를 적었으면 이제 물어볼 게 있어요. 이 3개가 진짜 묶이는 조합인지. 자, 여기가 두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어긋나요. 아무거나 3개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알려주지 싶을 텐데, 그럼 또 머릿속으로 고민만 계속 할 거라서 단계별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3개를 적으면 잡탕이 돼요. 나 뭐 엑셀은 좀 하는 것 같고, 사람들 잘 웃기고, 뭐 러닝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나열하면 이걸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건을 딱 2개만 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가 딱 필기를 해놓으세요. 아니다, 이 PPT를 다운받을 수 있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게요. 자, 조건 2개가 뭐냐면 능력의 종류는 서로 달라야 되고 그걸 하게 된 이유는 하나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시죠? 자, 먼저 종류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건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겹칠 때마다 사람이 확확 줄어드는 거. 예를 들어서 셋 다 똑같은 종류, 뭐 말로 표현을 잘하고 머리에 있는 생각 잘 전달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이러면 꼽혀지지가 않거든요. 이건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 하나인 거죠. 근데 이걸 듣는 걸 잘하고 쓰는 걸 잘하고 요약 정리하는 걸 잘한다, 이렇게 종류가 갈려야지 3개 다 가진 사람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하게 된 이유, 이건 반대로 하나여야 돼요. 왜냐면 이유가 서로 다르면 그 3개 중에 하나는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붙여놨으니까요. 바빠지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억지로 붙인 것부터 빠져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 뭐 종류는 다르면서 이유는 같아야 하는 거면,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왜 모순이 아니냐면 사람이 뭔가를 계속하게 되는 건 결핍에서 나오거든요.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는 거죠. 이 결핍이란 단어 자체가 있어야 할 게 없거나 모자란 상태 이거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결핍 하나가 시키는 행동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되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 얘기를 오래 들어도 안 지쳐요.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결핍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행동으로 나온 거죠. 또 이 사람은 들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친절하게 전해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결핍, 연결되고 싶은 결핍에서 비롯된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듣는 것, 또 정리해주는 것, 이게 종류로 보면 완전 다른 능력이지만 하게 된 이유는 하나죠. 그래서 이 조합이 한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억지로 안 붙여도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안 붙여봐서 좀 생소할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적은 이 3개를 두고 어떤 결핍에서 나온 건지를 보고 이게 동일한 결핍에서 나온 거라면 묶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이야기해드리면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강점을 찾는 거,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걸 형식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제 애매한 재능들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종류가 다 다르죠, 3개가.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하게 된 이유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핍을 봐야 한다고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뭐였냐면 누군가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었고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마케팅을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글로벌 강점교육기관 갤럽의 공식 인증 코치가 된 것도 사람들의 잠재력을 찾아주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작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뭘까를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암묵적으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걸 형식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도 역시 유능감과 관련이 있어요. 아마 저만큼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만 명은 될 거예요. 또 저처럼 갤럽의 공식 인증 코치가 뭐 많지는 않아도 우리나라에 한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보다 쉽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아마 세상에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저보다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또 강점 코치이자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주는 사람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이걸 잘하게 된 이유와 결핍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쉽게 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애매한 재능의 조합과 그 이유가 되는 결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오래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굳이 결핍과 연결이 되는 걸 찾아야 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외부 기준으로 하게 된 애매한 재능들은 금방 사그라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결핍과는 거리가 먼데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막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게 된 거죠. 이런 게 나한테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결국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처지니까 지속 가능성에서 밀려버려요. 꾸준히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핍에서 비롯된 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나만의 강점이란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내가 묶어본 세 가지를 문제에다가 갖다 붙인다. 우리가 언제 돈을 쓰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구매하죠. 몸무게가 계속 불어서 살을 빼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우리는 무언가 돈을 쓸 때 반드시 이런 순서를 겪게 돼요. 자, 어떤 순서냐면 차례차례대로 한번 흐름을 따라와보세요. 어떤 현상이 와요. 거울을 봤는데 뱃살이 너무 나왔어. 이런 현상을 겪었죠. 그 다음 일종의 욕구가 막 생겨요. 아, 살을 빼야겠다.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행동을 하게 돼요. 다이어트 하는 법 유튜브에 막 찾아보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제품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나한테 딱 맞는 영상들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비교하게 돼요. 여기서 수많은 광고와 마주치게 되죠. 닭가슴살은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운동은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PT는 이럴 때 받아야 되고, 용품은 이런 걸 사야 해요. 그리고 결국 결정을 하게 되죠. 아, 이거 구매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 보상을 느끼죠. 자,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보편적으로 이 6가지 행동을 반복해요. 현상, 욕구, 행동, 비교, 결정, 보상.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이 현상이라는 거, 이걸 만들어내는 근원이 뭘까? 이게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이 문제의식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거울을 봤는데 뱃살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 현상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식이라는 뿌리가 어디냐?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말했던 결핍. 내가 어디에 결핍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를 느끼는 지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한마디로 인간은 각자의 결핍에서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에 돈을 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앞에서 생각했던 애매한 재능들, 그냥 애매한 재능이 아니라 종류는 달라도 이유가 같은 것, 같은 결핍에서 나온 것, 이걸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이랑 문제를 엮어야지만 그래,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네 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 한 개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애매한 재능 3개만 합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돈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본인이 겪은 문제여야 돼요. 안 겪어본 문제는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 문제를 겪어본 사람만 그 문제의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예시로 저는 뭐 마케팅이랑 강점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암묵적인 걸 형식적인 걸로 쉽게 설명을 하는 거, 이 3가지 애매한 재능이 있었고, 결핍은 모두 유능한 사람이고 싶다는 뿌리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묶어본 3개의 애매한 재능을 내가 겪은 문제에 갖다 붙인다. 제가 겪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성공을 목표로 자기 개발에 쏟아부은 20대의 시간이었어요. 뭐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다.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방법과 습관을 따라해야 된다. 안 되면 네 노력이 부족한 거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제가 읽었던 자기개발서만 수백 건이고 여기저기서 쓴 강의비만 수천만 원이에요. 누구보다 자기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진정한 자기개발이 무엇인지도 잘 알게 된 거죠. 이 자기개발의 문제는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자본주의 섭리상 일반적인 이야기가 가장 잘 팔리는데 애초에 누구한테나 통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각자의 결핍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 다 다르니까요. 이 성공에 이르는 방식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 늘 쫓고 있는 외부의 기준들, 사회적 인정과 성공, 돈을 버는 것, 이런 결과적인 것들보다 근원적으로 쫓아야 할 것, 사회적 명함인 직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략, 업의 방향을 찾는 것, 이게 제가 겪은 문제의 해결책이었고 그게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진단 서비스예요. 각자가 가진 결핍을 진단하고 그게 어떤 강점으로 연결되는지,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세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게 약하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자리에서 빛이 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 업의 방향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 애매한 재능을 찾고 그걸 진짜 쓸모있는 강점으로 바꾸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조합해야 한다. 근데 단순히 조합만 해서는 그걸 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사는 것과 연결하기는 어려우니 그 합쳐진 재능과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직접 내가 겪은 경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자, 조건이 뭔가 까다롭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싶어요. 근데 인생을 사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20대 때 어땠냐면, 아니 어려워도 괜찮은데 방향을 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쉬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해요.
저는 어려운 걸 기어코 해내는 사람이고 싶지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간단하지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남들이랑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오래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다른 곳과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차별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업가나 마케터들은 이걸 USP라고 불러요. 근데 사업도 사람도 다 똑같거든요. 나만의 USP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교육하다 보면 우리 매장은 막 내세울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막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늘 웃으면서 일하는 거? 서비스업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또 젊은 취향을 잘 아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조합만 해도 남들과는 꽤 다른 차별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결핍까지 들어가고 그걸 문제랑 연결시키면 그 매장의 운영 방향성과 컨셉이 도출되고 그게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죠. 이게 제가 말하는 업의 방향인 거예요. 업이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내가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간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나만의 전략인 셈이죠. 실제로 저는 사업가들 대상으로 이 방법을 오랫동안 교육했기 때문에 이것의 효용을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애매한 재능이란 건 하나씩 따로 봐서 애매해 보였던 거고 이런 애매한 재능을 확실하게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 3단계 첫 번째는 내가 약간이라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만 보지 말고 세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거. 두 번째는 그 세 개가 그냥 아무거나 세 개가 아니라 종류는 달라도 하게 된 이유가 같은 것들. 그 이유가 결핍과 연결된 것들. 자, 이유가 다르고 그게 결핍에서 온 게 아니라면 쉽게 도태되고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죠. 근데 이렇게 찾은 걸 어디다 써먹는지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조합된 재능이랑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내가 직접 겪은 문제여야 한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내가 가진 조합된 재능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혹시라도 이걸 혼자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고정 댓글 남겨드린 진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결핍을 분석하고 어떤 욕구가 세게 돌아가는지 그 욕구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초개인화된 분석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취약한지 또 어떤 곳에서 유독 에너지가 나고 또 어디서 에너지가 빠지는지 어떤 능력을 타고났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발휘될지 어떻게 그 능력을 관리해야 할지 그래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만의 업은 무엇일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을 둘러보시면 여러 유익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제 결핍인 유능감을 채워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